그 강의는 제가 예전에 여러 해 출근했는데요. 강의 제일 어려운 강의입니다. 제가 그 예서원에 처음 온 것이 1996년입니다. 혹시 여기 뭐 초등학생이 있습니까? 없네요.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벌써 18년이 됐습니다. 그때는 겨울에 했어요. 초등학교. 그전에는 예수원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다가 그 해는 대신국민이 그런 대신을 하자. 그러니까 본부장 아니냐. 그래서 홈타운으로 와가지고 하자. 근데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한겨울이었어요. 1월 17일이고 그 무렵입니다. 제가 저 밑에 버스 타고 오니까 눈이 올라오는 데서 내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때 자료들이 있어서 다시 제가 가지고 왔는데 1996년에 나온 자료인데 그때 제 강의 제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토지세의 유형과 토지가치. 여러분은 이런 제목은 너무 재미없잖아요. 저는 학문이 전공인 사람이니까 이런 게 제일 하기 쉽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느님을 안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를 뭐 나쁘게 본다 이런 뜻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처럼 성경을 보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토지세의 제의도 이런 거 하면 저는 쉬울 때 여러분 굉장히 재미없잖아요. 딱딱하고. 근데 오늘 주제는요. 교황 레오 13세 헨리 조지 교황 프란치스코. 제목 안에 사람 이름이 세 개가 들어있는데 저는 헨리 조지 전공자니 다른 건 모른다는 말이죠. 3분의 1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너무 잘 어려운 거죠. 영상이 잘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여러 가지 교리 이야기도 나오고 할 텐데 이거는 여기 광기 목사님들 계시고 다른 분이 다 도와주실 거를 믿고 그리고 제가 혹시 틀리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저만큼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초대학교를 그때는 겨울에 했는데 이게 4년 후에 2000년부터 여름에 하기 시작했어요. 여름은 어떠십니까? 예수원에서 하는 행사를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하는 행사를 겨울에 한겨울에 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처럼 한여름에 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봄편지 꽃편지 잘 모르겠어요. 겨울 하시는 분들 겨울 하시는 그때부터 여름에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뭐 여름에 저는 저로서 왜 그러냐면 겨울에 뭐 기차 타고 오고 뭐 버스 타고 오고 그러면 좀 걷도 좀 나고 그런데 여름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쨌든요 제목이 이 김연학교 주최측에서 교황 레오 13세 헨리 조지 교황 프란치스코 이렇게 제가 한 분인밖에 모르는 강의를 해달라고 한 이유는 아마도 교황 레오 13세에 관한 책을 제가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헨리 조지 전공자인데 왜 그러면 그 레오 13세의 책을 번역을 했느냐. 이게 이제 레오 13세라는 교황이 회칙을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에 대해서 그 회칙에 대해서 그 회칙은 굉장히 유명한 회칙입니다. 조금 후에 참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공하는 헨리 조지라는 분이 뭐 반박문이라고 하면 뭐 당신이 틀렸어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고 교황님 말씀이 95%는 맞지만 나머지 5% 요거 때문에 교황님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공개 서한을 썼습니다. 그
서한을 공개서한은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프란시스코 교황이 방한하는 그런 이 시기를 맞아서 이 강연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예, 그러면 교황 레오 13세하고 교황 프란시스코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75쪽에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교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다른 문헌을 찾아서 인용을 해놨습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글 자체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해석을 할 때 엉터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맨 처음에 나오는 첫 문단은 카톨릭에서 낸 간추린 사회교리라는 책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네, 다 읽으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부분 밑줄을 쳐놨으니까 뭐 그것만 보도록 하죠. 인간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람이 사는 이 사회 문제, 그렇죠?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어느 것도 복음화와 무관하지 않다. 간추린 사회교리에 나오는 이 사회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건 우리는 뭐 개인으로서도 살지만 사실은 더 큰 부분은 공동체 속에 산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또 뭐 학교라는 공동체, 뭐 직장이라는 공동체, 그 속에 산다는 거죠. 우리나라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어느 것도 복음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게 사회교리다. 그런 생각을 가진 쪽의 분들이 배우는 것이 사회교리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이 댓글을 막 달아가지고 대통령 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미친 목적으로 그랬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종교가 침묵해야 되느냐? 이 표현에 의하면 아니다. 아니다. 왜? 이거는 인간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어느 것도 복음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하느냐, 또는 뭐 어느 정도까지 정치를 배제를 하고 종교가 나서느냐, 그런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거를 무시하고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사회교육의 입장이다. 이런 것이 있죠. 근데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을 때 천주교에서 정의구현 사재단을 비롯해서 이런 데서 의견을 막 내니까 카톨릭 내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있었죠. 그렇게까지 나가면 안 된다. 사제가 불편이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왜? 인간 공동체하고 관련된 것인데 그게 복음화와 무관하냐. 또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톨릭계의 주류는, 주류라고 하면은 뭐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인간 집단이든지 권력 관계가 다 있거든요. 주류와 비주류가 있다는 말이죠. 그 주류는 대체로 사회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좀 덜 먹히는 그룹입니다. 가령 그 이전에도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을 하는데, 4대강 사업을 하는데 정의구현 사재단이나 또는 뭐 여기 인용되어 있는 그 밑에 나옵니다. 정의평화위원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정의구현 사재단은 사적인 단체고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고 정의평화위원회는 가톨릭 공식단체 아닙니까? 공식기구입니다. 예, 그런 데서 4대강 문제를 비판을 하고 주교회의에서까지 4대강은 잘못된 사업이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추기경이라는 분이 그 신부들이 뭐가 기술적인 거 알지도 못하면서 못 그런 소리 하느냐. 그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놓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가톨릭은 일사분란한 영역체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네. 뭐 주교회의 따로 뭐 추기경 따로 그렇게 뭐 그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선의 차이겠죠. 정의구현 사회단이나 정의평화위원회 이런 데서는 사회교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조직이고 그렇지 않은 또 큰 세력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헨리 조지라는 분이 살았을 때도 역시 가톨릭계에 그런 분위기가, 그런 갈등이, 그런 분파가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헨리 조지는 빈민을 위해서 토지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건 뭐 헨리 조지는 뭐 기독교인이지만 그분도 저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교인보다도 훨씬 더 신앙심이 강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건 뭐 여러분이 헨리 조지의 책을 보시거나 또 뭐 저기 성승길 씨가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 연설문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연설문 그런 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야말로 참 종교인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그런 분인데 그분이 뉴욕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헨리 조지가 추구하는 그 비밀살림이 세계적인 일을 구현해서 비밀살림이 그 운동에 어떤 신부님 맥클린 신부님이라는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분이 그분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심지어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뉴욕 시장에 출마했는데 참여연설도 하고 그랬던데 그랬더니 그 뉴욕의 대주교였던 호리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맥클린 신부한테 신부가 자제해라. 뭐 당신이 말이야 정치에 나서고 하느냐. 그랬는데 맥클린 신부라는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성경 봐라. 없는 사람을 도우라고 안 돼 있느냐. 내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데 뭐 주교님이 무슨 성경 무슨 하는 이야기 하면서 나를 말리느냐.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아시겠지만 이름 앞에 맥이 붙는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이거든요. 메가도 다 아일랜드 계통 아닙니까? 아일랜드 사람은 당시에 미국에서 흑인하고 비슷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아일랜드의 토지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후지의 지주가 아일랜드 땅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일랜드에 생산되는 그 곡식, 감자 이런 것의 대부분을 지주가 가져가고 아일랜드 현지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절벽에 깔려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지주의 편에 들어서 자기하고 비슷한 기빈을 착취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벗어나서 신대륙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대륙 편, 미국 편을 택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이 미국에 간다고 뭐가 생깁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자기 돈이나 좀 있는 사람이 미국 유학이 아니라 미국 이민 가면 적응을 해서 하다못해 무슨 채소과시라도 하고 살지 아무것도 땡겨난 분 없는 사람이 미국 가면 뭐합니까? 막노동을 합니다. 막노동을 하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당시는 물론 더 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훨씬 더 했죠. 그래서 어느 가게에 가면 흑인과 아일랜드 사람은 고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붙어있고 그랬습니다. 왜 고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없이 살다 보면 때로는 도둑질도 했겠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거짓말도 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보통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각인되어 있냐면 아일랜드 사람은 형편없는 민족이고 저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내가 더 꼴 것이 없다. 그러니까 고용을 받는다. 맥클린 신부라는 분이 그 참상을 보니까 너무나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토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헨리 조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정치적인 지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리건 신부 같은 그 대주교 같은 그 눈으로 보면 신부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신부가 미사나 드리고 뭐 교인 관리나 하고 있으면 되지. 뭐 나서서 말이야 무슨 뭐 토지운동이니 정인이 뭐 무슨 정치니 뭐 지원연설하고 되기냐.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맥클린 신부가 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가톨릭처럼 위계 질서가 엄격한 가운데 지금보다 훨씬 더 있겠죠. 때문에요. 주교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교가 당연히 이런 말 안 듣습니다 하고 교황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에서 아 그래? 뭐 평신부하고 주교하고 이야기니까 주교 말을 일단 듣고 그러면 조사를 한번 해보자. 뭐 아주 나쁜 뜻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근데 맥클린 신부가 내가 왜 뉴욕을 버리고 로마까지 가면 못 가겠다 이랬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게. 그랬더니 교황청에서는 오더라. 자꾸 제척을 해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문당했어요. 신부님 맥클린 신부. 그래서 헨리 저지가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헨리 저지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이거는 그 사건이 있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1879년에 그 사건이 있은 거는 93년입니다. 이거는 그 이전입니다. 79년, 14년 전입니다. 네,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전부적 신고를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아버지 앞에 가서는 대도시의 궁핍과 범죄의 책임을 묻는다면 형식상으로는 기도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신상으로. 그러니까 맥클린 신부 같은 분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의 동족 아일랜드 사람이 굶어 죽는 걸 못 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미국에 와서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인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토지운동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코리건 내주교는 뭐라 그러냐 하면 야, 그 하나님이 섭리야. 네가 왜 정치에 나서 가만히 있어 이랬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쓴 헨리 저지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게 아닙니까 역시. 그래서 자기를 지원해준 맥클린 신부의 파문에 너무나 충격을 크게 받은 나머지 그분을 어떻게든지 공경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시점에 봐라. 1893년에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3세.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레오 13세라는 분은 그 당시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가톨릭 내의 사회 교리를 대표하는 최초의 훌륭한 교황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회칙을 많이 발표했지만 아주 유명한 회칙. 여기 이제 새로운 사태. 저는 뭐 잘 모르지만 회칙의 이름을 붙이는데 회칙은 이상하게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칙의 맨 처음에 나오는 두 단어를 제목으로 이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첫 두 단어가 새로운 사태입니다. 레룸 노바름, 새로운 사태에 반하려면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우리말로 새로운 사태 이렇게 그 회칙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면 레오 13세라는 그 교황은 왜 그 당시에 그런 회칙을 냈느냐? 19세기 후반 유럽의 사정이요. 그야말로 빈부격차가 극심한 가운데, 뭐 요즘하고 비슷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만큼 바로 눈앞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그때보다는 덜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아일랜드 같은 경우 정말로 굶어 죽는 사람이 길이 즐비했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빈곤 문제,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아주 혁명적으로 일어났던 그 움직임이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마르크스 운동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눈에서 볼 때는 사회주의는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정오를 붙여주는 현 세상을 뒤집어 엎기를 바라는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은 가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가톨릭이 제시하는 정당은 이것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왜 빈곤한지, 그 빈곤한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회칙에 담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그 당시로는 충격적인 사실은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 사회에서 21세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그런 시각이 있고, 또 노동조합에 전자가 붙으면 더 싫어하는 전이죠. 또 민자가 붙어도 굉장히 싫어하니까 요즘도 그런데 그 당시야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아무튼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볼 때, 꼭 기득권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의 상식적인 입장, 기존의 사회에 적응해서 살던 그런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인 거예요. 그 왜 누가 데모하면 택시기사가 지나가다가 저놈들 데모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밥 못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이다. 현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은 뭔가 반기를 들고 뭐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사람은 좀 귀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조금 이렇게 그 당시에 주류라고 할까 뭐 그런 사람들은 노동조합이라는 건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가톨릭 내에서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집단이든 종교 집단이든 뭐든 거기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데 가톨릭의 주류는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교황이 회칙을 발표해서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 왜 노동자가 단결하지 말아야 하느냐, 왜 탄압을 하느냐,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예, 그것이 바로 그 밑에 레오 13세의 규칙 새로운 사태입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우리나라에서 레오 13세 연구에 권위가 있으신 박동호 신부님이 쓰신 글에서 인용을 합니다. 노동자의 현실에 관한 교회 내의 다양한 논의를 수용했습니다. 그 회칙이 내용이 그렇다면 노동자가 빈곤하다는 데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게 정답을 제시해 담았습니다. 그 다음 밑줄요. 따라서 사회 교리를 형성한 교황의 회칙들 가운데 첫 회칙입니다. 맨 처음이었다. 사회 문제에 확실한 영향을 준 첫 회칙이죠. 그 다음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유재산의 권리.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요. 사회주의는 사유재산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소비하는 물자에서 그 사유는 인정을 하지만 생산의 경우, 생산 요소의 경우에 토지 물론 또 자본 물론 그거 다 사회가 생산 수단의 국유화, 사회화를 핵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칙에서는 그건 아니야. 사유재산 인정해야 돼. 그 다음에 노동자의 생계임금,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됩니다. 시장 원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도 없을 정도의 저임금 줘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결사 및 필요한 경우 파업의 권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다. 때로서는 정말로 파격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요, 밑에 문제로 또 사회적 방법으로 계급 투쟁이 아닌 혁명의 원칙. 마크스는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는.
계급투쟁 그거 아니고 계층이 협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약한 이들의 권리, 가난한 이들의 존엄성, 부유한 이들의 의무, 또 사랑을 통한 정의의 완성 및 직업별 결사의 권리 이런 거를 다 좋은 말씀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 규칙이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가톨릭 내에서는 사회교리 쪽에 훌륭한 문서로 여기고 있는데 1893년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933년입니다. 1933년이라는 시점은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몇 년입니까? 대공황이 1929년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비참해졌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고통을 우리가 몇 년 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세계가 고통을 겪었지만 그건 사실은 우리로서는 큰 고통은 아니었다. 우리는 뭐 사실 이전에 IMF 사태가 훨씬 더 큰 고통. IMF 사태, 우리가 겪었던 IMF 사태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세계적으로 닥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도 그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었겠죠. 그때 마침 또 훌륭한 기호 11세라는 분이 4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기독교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40주년을 기념을 해서 개칙을 했는데 밑에 주침 부분을 보겠습니다. 경제 세력들 간의 무한 경쟁으로 이해되는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앞에 레오 13세는 사회주의 그거는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자유주의 경제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 소리가 나왔느냐 하면 세계 대공황이 자유주의 경제가 방임 경제가 너무 지나쳐요. 투기가 막 일어나고 그것도 정부에서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IMF 사태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2008년에 미국에서 이뤘던 금융위기 그것도 원인이 그거였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보다 훨씬 더 큰 핵폭탄이 그때 떨어졌기 때문에 자유주의도 답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자유주의를 보고 사유재산의 사회적 기능을 상기시키고 사유재산제 좋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유재산제라는 것이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 사는 사유재산이 아니고 사회적 기능을 상기합니다.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사회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인데 마치 그거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아 내려온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고유의 권리인 것처럼 자유주의 경제학이 그 방임을 자꾸 부추기니까 그것도 답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이 사회교리의 가톨릭 사회교리의 주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레오 13세의 해칙에 대해서 그러면 좋은 이야기만 다 써놨는데 헨리 뭐 거기에다가 반박을 할게 아까 5%는 뭐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95%는 훌륭한 말씀이지만 5%는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헨리 공개 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헨리 당시에 그 레오 13세가 발표한 회칙을 메룸 노바룸이라고 가톨릭에서는 그러지만 그래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일반인들이 노동자의 상태라는 용어로 그 뜻을 새겨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 헨리 조지도 노동자의 상태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공개서한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노동자의 상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이걸 제가 번역을 해서 노동빈곤과 토지정의 그 책의 내용을 따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의 주침 부분요. 매우 온건한 사회주의이고
그러니까 교황이 제시한, 레오 13세가 제시한 그 해결책은 사회주의다 이 말입니다. 사회주의는 안 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교황님이 제시한 것은 그거 사실은 사회주의 아니냐. 또 사유재산제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매우 약한 사회주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사회주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헨리 조지도 사회주의는 정답이 아니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황님은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주의적인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헨리 조지는 굉장한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철저한 시장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에 맡기자고 했지, 또 사람한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자고 했지, 현실에서 작동되는 시장이 훌륭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없는 사람한테 겨우 보장되는 자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 자기 생각을, 헨리조지 생각으로는 나는 진정한 시장주의자, 진정한 자유주의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님이 제시하신 그 답은 그 사회주의입니다. 약하긴 하지만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자, 다음 문단으로. 교황님은 어떤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5%에 해당되는 그 오류가 뭐냐면, 사유재산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사유재산 속에 사람이 생산하지 않은 것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됐거든요.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생산한 것을 사유재산으로 하자. 그거 어르신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야, 네가 가진 달란트로 일단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아라. 권리는, 또 조건은 평등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러라고 하셨지. 하느님이 만드신 토지, 자연, 환경, 이것까지 사유재산이라 네가 처지해도 좋다,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산물하고 생산하지 않은 것, 않은 물건, 않은 물자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교황님은 그걸 구분하지 않고 뭐지 한꺼번에 쓸어가지고 사유재산의 범죄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다가 그 회칙에 보면, 자, 이런 제도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가진 자들은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죠. 가진 사람이 자기 것 내가지고 없는 사람 도움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선은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입니다. 여기서 하느님이라고 제가 표기한 것은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러나 자선은 정의의 기초 위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자선이 정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선이, 자비와 사랑이 정의를 세우지 않은 가운데 사랑, 자선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황님께서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6절 부분이요. 착취를 정당화하면서 자선을 권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태평스러운 대책입니다. 아일랜드에서 빈민들이, 소작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길바닥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착취를 정당화하면서, 왜? 부재지주가 어떤데? 부재지주, 자기도 자기 돈 주고 산 사람도 있고, 물론 뭐 그때는 땅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귀족 신분으로 그냥 공짜로 받는 사람이 많겠지만은, 아무튼
그 토지 소유하는 그 지주가 뭐 사회제도에 따라서 지주가 됐는데 뭐 어떠냐? 그 착취의 상태를 정당화하면서 야, 너그 지주 그래도 부자 아니냐? 굶어 죽는 사람한테 양식 좀 내놓고 좀 같이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은 너무나 태평스러운 일입니다. 왜? 안 내면 그만이니까. 안 내면 그만이잖아요. 자선과 자비와 사랑을 강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라고 권장을 할 수 있을지언정 강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강제하면 되지? 네. 이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것 하나는 사회에 아주 근본적인 좀 비참한 큰 문제가 있을 때 대증요법으로 다룰 것이냐 원인 치료를 할 것이냐. 자선과 자비와 사랑은 대증요법에 속합니까? 원인 치료에 속합니까? 대증요법이니까. 예. 정말로 좋은 세상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안달박달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 치료는 인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돼서 모든 사람이 옆에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내가 먹겠대요. 하더라도 내가 그건 뭐 줘야지. 그렇게 되면 그게 원인 치료겠죠. 그러나 인류의 수준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원인 치료가 아니다. 성경에도 사랑을 베풀으라 그러고 뭐 맨밥 때리며 오른밤도 내놓으라 그러고 뭐 그러고 불경에 데리고 오면 이웃에 자비를 베풀고 뭐 개미 한 마리도 뭐 발로 죽이지 말고 물론 그게 원인 치료겠죠. 근본적인 원인 치료. 근본에 한 100승쯤 해가지고 원인 치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다 같이 상식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수준의 인간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수준의 인간이 어떤가? 이건 뭐 보시는 것보다 지금 수준의 인간이 어떤지 좀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과의 관계 그래서 개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 4가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크게는 3가지죠. 뭐 세분하면 4가지. 하나는 이기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나부터 먹어야지. 나부터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서는 내가 못 살더라도 딴 사람이 더 잘 살아야지.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이 살아야지. 이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극단만 존재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이 사람은 거기 나와 있듯이 균형, 남한테 해준 만큼 나도 받고 싶다라든지 100만 원 빌려주면은 100만 원을 받고 싶다. 그 이자를 붙이는데 이자가 특별히 착취에 해당되지 않는 한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부가이익이니까 그것도 균형이 해당되겠죠. 현재 법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빌려주면 100만 원 갚아. 이자 포함해서. 이렇게 법이 되어 있지. 100만 원 빌려줬는데 너는 부자 아니냐? 120만 원 갚아. 너는 좀 형편이 안 좋으니까 80만 원 갚아.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탄강하는 제도도 있고 파산하는 제도도 있고 보조적인 장치를 만들어 두기는 했습니다만 법의 원칙은 균형이다. 그런데 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배려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손해볼 수는 없지만 내가 10개 가지고 있으면 하나 정도는 남한테 줄 수 있다. 배려입니다. 이런 크게 봐서 3가지, 작게 봐서 4가지의 태도가 사람 속에는 다 공존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 제도를 어떤 태도에 맞춰서 정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겠느냐. 이게 바로 인간관입니다.
사람이 이기적인 본성이 강하다고 보면 제도는 균형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너무 높게 맞춰놓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지키니까. 근데 사람의 본성이 균형에 있다면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야, 너거 배려 좀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크게 봐서 이 세 가지 이기, 균형, 이 과정에 사람 속에는 어느 쪽 본성이 더 강합니까? 그렇습니까? 아, 교회 다니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방문하고 이걸 별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하신 그답을 사람들이 다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제도는 균형에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요.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이 정의의 여신입니다. 정의의 여신 중에 이걸 보니까 요새 그 조국 교수가 낸 책, 법을 내가 뭐한다. 그 책 표지에 보면 누구보다 훨씬 더 섹시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 책에다 그렇게 섹시한 이상해요? 그때는 좀 잠잠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특징이 한 손에는 위에서부터 볼까요? 눈을 가리고 있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균형이 안 맞으면 칼로 치겠다. 그런데 눈은 왜 가리고 있느냐? 내 애인 같은 경우는 살살 치고 또는 안 치고 그렇게는 안 하겠다. 나와의 무슨 관계라든지 그런 거하고 전혀 떠나서 아무튼 공명정대하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차갑게 냉정하게 치겠다. 그건 뭐 이게 바로 요새 이야기하는 정의입니다. 정의의 여신이고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균형에 맞춰져 있다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제도는 인간의 그 본성 중에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 이 제도는 그냥 권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도를 지키지 않을 때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100만원 빌렸으면 100만원 갚아.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다면 그 제도를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 집행을 하죠. 교통신호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벌금 내리죠. 물론 뭐 벌금에 과태료 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또는 뭐 범칙금, 교통범칙금에서 시작해서 과태료 이렇게까지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분은 뭐 제도가 중요하냐, 뭐 운영이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좋은 제도를 잘 운영해야 사회가 잘 되죠. 뭐 제도를 나쁘게 만들어도 괜찮다. 나쁜 제도를 운영을 잘하면 그거는 더욱더 나쁜 상태가 되니까. 예.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따른 본성, 아까 우리가 이기심이 강하다고 하는 거기에 따른 사회제도를 만들자면 79쪽에서처럼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회제도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인간의 균형심 여기에 맞춰서 100만원 빌리면 100만원 갚아라. 사람을 살살 때린 사람하고 또 세게 때린 사람하고 처벌을 다르게 한다. 뭐 이렇게 한다는 원인과 그 대가 사이에 인과응보가 되도록 그렇게 맞춘다. 이게 사회제도다. 자, 그러면 야, 사람의 수준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좀 더 고수준의 뭐 대례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게 넘치는 사회제도를 만들면 안 되느냐 하고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밑에 나오죠. 사람이 이기적인 본성이 강하다면 높이뛰기로 치면은 50cm밖에 못 넘는 것이 사람의 평균 수준, 현재의 수준인데 그 사람한테 1m 넘어
제도를 고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1m 넘어 100만 원 남한테 빌려줬을 때 빌려준 사람이 형편이 괜찮으면 70만 원만 받아.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을 때 그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겠냐? 안 빌려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수준이 50cm밖에 안 되면 1m짜리 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그 밑에 제가 붙이고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50cm만 넘으면 된다고 제도를 만들어도 1m를 넘을 때와 비슷한 거의 그와 다름없는 사회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굳이 1m를 원할 때 뭐 그거를 관계할 건 뭐냐. 50cm만 해도 공부 2시간만 해도 100점 맞을 수 있으면 애한테 잠 못 자게 해가지고 5시간 공부시킬 건 뭐 있냐 이런 뜻이죠. 안 그렇습니까? 다 같이 100점 맞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강의 끝난 다음에 판단해 보십시오. 자, 거기에 대해서 이거 비슷한 걸로 전광수 교수님이 번역하신 사회문제의 경제학 거기서 인용한 문단이 나옵니다. 거기도 밑줄 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정의가 도덕의 발달 단계에서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첫 번째 가치라는 사실. 네, 배려와 희생, 사랑, 자비 그것이 훌륭한지 알지만 글로 가야 되지만 도덕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만 발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의를 먼저 거쳐야 첫 번째 단계야. 먼저 거쳐야 되지. 사다리 올라가는데 첫 번째 안 죽고 두 번째, 세 번째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또 그 밑에요. 인간 사회는 자비 이전에 먼저 정의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제가 18년 전에 왔을 때 그때 토지학교에서 대천덕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저는 뭐 미가서 6장 8절 잘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노동빈곤과 토지정리 번역할 때 애먹었습니다. 성경 일일이 다 찾아봐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를 최우선으로 놓고, 공의는 뭐 정의와 같은 뜻입니다. 공의를 최우선으로 놓고 그 다음으로 자비를 베풀 것을, 그 다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가 있죠. 정의,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인간 도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느님하고 뭘 할 걸 같이 해라. 이렇게 3단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상통하는 말씀이죠.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대천덕 신부님 말씀까지 다 상통하는. 그래서 제 무식을 커버하기 위해서 신앙이 워낙 무식하니까 그 전에 그 희년함께 강사를 하시던 고영근 강사님한테 이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거를 좀 소개를 해주고 본인이 쓴 레포트도 좀 주시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인용한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 라이놀트 리버. 에밀 브루너는 제가 찾아봅니다. 고영근 강사님 그걸 안 보고 제가 스스로 찾아봅니다. 기특하죠. 네, 사랑은 정의를 초월해 있으나 정의를 통하여 정의를 완수하면서 초월한다. 정의를 거치지 않으면 사랑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완성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에밀 브루너 같은 훌륭한 분이 뭐 거짓말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라이널트 리버. 개인 윤리의 실천 규범은 사랑이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은 사랑이다.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그만이다. 청소를 하는데 5살을 청소를 하는데 나는 5분의 1 했어요. 그 다음에 나 모른 척하고 남이 어떻게 됐든 피곤한 친구가 있건 없건 간다.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개인 윤리는 사랑이지만
사회윤리의 실천이고, 이 사회제도는 이 말이죠. 사회제도의 원리는 정의임을 분명히 밝혔다. 사회 문제를 다루는 종교의 한계는 종교의 최대 강점, 단점이자 강점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정신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종교가 사랑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물론 사랑을 강조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사랑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정의를 제대로 세우자는 소리는 안 하면서 건너뛰었다 이 말입니다. 50cm 넘어야 될 사람, 그거밖에 못 넘는 사람한테 계속 만날 때마다 1m, 1m 넘어, 1m 넘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거리가 동양받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 언제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올 때. 자, 그리고 교회에서는 계속 사랑 뭐 베푸는 거 하니까. 근데 저 사람이 왜 거지가 됐을까? 이런 거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그런 말씀 잘 안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역사상 드물게 나타나는 사회 교리를 강조하는, 소비에 주목하는 교황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은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현실 진단입니다. 오늘날은 경쟁과 적자 생존이 거치게 지배되고 있으며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있다. 그 왜 줄을 안 끊고 다 했느냐? 이거는 줄을 다 꺼야 되기 때문에. 또요, 금융자본주의는 새로운 우상, 경제권력은 새로운 독재.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바로 거기에서 생각나요. 월스트리트에서, 월가에서 무슨 짓을 했냐? 사람들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상한 상품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자가 그 대가를 받아서 부유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돈 넣고 돈 먹기를 통해서 부유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바닥이 없는, 기초가 없는 부가 오래 가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안다. 너무나 상식적으로 다 아는데 월스트리트는 그랬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이론이 뭡니까? 금융자본주의 이론이고 신자유주의 이론입니다. 방임은 뭐든지 좋은 걸로 오해를 합니다. 정부가 하는 거는 무조건 나쁘고, 근데 정부라는 거는 인간 사회에 공동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정부가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그 정부 기관이 애들이 죽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국정원 댓글을 달아서 그 무슨 국가 안보를 책임지라고 했는데 국정원한테 그 비밀 유지도 시키고 뭐 이렇게 권한을 줬더니 권한을 악용을 해서 그따위 짓을 했습니다. 간첩 조작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반응이 좋다.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나쁘다. 그러니까 정부에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좋은 측면, 인간 공동체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기능이 있는가 하면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정말 인간을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속성도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쪽에서는 반대 속성, 나쁜 속성 이런 거 자꾸 강조를 하면서 정부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가는 이 세상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의 삶, 이런 현실에서 교회는 뭘 해야 되냐. 하느님은 모든 형태의 노예적 삶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 모든 형태의 노예적 삶입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같은 일을 하고도 보장도 덜 받고 임금도 덜 받습니다. 그러면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노예적 삶은 차를 받는 삶이다. 노예라는 것은
현실에서 뭐 노예 제도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차별받는 삶, 차별이 극단적인 예가 바로 노예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능력이 동등한데도 임금이 어떻습니까? 남성이 높고 여성이 낮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노예적인 삶이에요. 과장하자면 노예적인 삶이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불평등에 무감한 채로 남아있는 것은 빈부격차죠. 교회가 뭐 영성을 강조를 하고 개인 구제 이런 걸 강조를 하고 무력감에 빠진 그런 사람한테 위안을 주고 그거 훌륭하죠. 물론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가지고서는 빈부격차를 더 키우고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또 안온한 성전 안에만 머물며 고립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원합니다. 거리로 뛰쳐나가서 데모를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뭘 하자고 그랬습니까?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지자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고하게 깨끗한 옷도 입고 미사나이를 탁 뿌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직접 관사도 버리고 자기도 작은 주한 진모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강원 준비위원회 이런 것을 결성을 하고 지금 준비가 한참 진행이 됐겠죠. 지난 6월 달에 그 준비위원회가 발대할 때, 그 발대식에서 그 위원장이신 강무일 주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정, 이분은 교황이라고 안 그러고 교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황제니까 너무 높다. 무슨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황제가 있고 무슨 분이 있고 그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카톨릭 내에서 어떤 데를 부리니까 종 정도를 하자 이렇게 봅니다. 이분은 그렇게 부르셔요. 교정의 동선을 보면 이분의 해외 순방은 잔치나 축제의 성격보다는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이들, 억압과 미움으로 대결하고 있는 이들, 분쟁과 폭력에 희생돼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지향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해외 방문하고 그 교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유지신을 보면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자기를 낮춰주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강한 입장을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교단 내에서는 주류와 비주류 또 사회 권리를 강조하는 적과 그렇지 않고 이런 쪽이 섞여있기 때문에 정말 타협책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뒤에 또 제도 개혁이 가능할까 이런 건 있지만 혹시 나중에 질문이 나올 때 대비해서 제가 참고로 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마치고 한 5분 정도 휴식을 한 후에 지금 피곤해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조금 더 해야 돼, 더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그래서 5분 정도 휴식을 한 다음에 질문과 논평을 받겠습니다. 질문은 종이에 질문을 써주시는 분부터 우선적으로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5분이라고 말씀드리고는 10분을 쉬었으니까 제가 5분 동안 시간을 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몰랐어요. 그만 뭐 시간 지났으니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역시 가만히 있는 게 좋죠. 예, 우선 이렇게 써주신 질문 논평 그리고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헨리 저지의 이론을 알게 된 계기는 그냥 단순하게 안 거는 오래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부터 전국적으로 투기붐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투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그 사람들이 연구를 나름대로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투기대책 책을 보고서를 내면 핵미조지라는 말이 인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핵미조지 연구를 시작한 거는 80년대 중반 한 84년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뭐냐? 저는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냐? 하나는 부동산 문제고 하나는 교육 문제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 또 그것도 뭐 기회균등에 의해서 바꿔놓는 것이 아니고 기회균등을 무시하면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두 가지 이유이 부동산과 교육이다. 그런데 마침 저는 학교에서 법학을 하고 대학원에서 뭐 도시개발 뭐 이런 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교육은 잘 모르고 뭐 이쪽에 잘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 막 혼자서 독학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핵미조지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배천덕 신부님이 그 말씀을 계속 여기서 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또 우연히 기독교 책방에 들렀다가 저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 책방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우연히 들렀다가 보니까 배천덕 신부님이 내신 토지와 자유라는 책이 있길래 거기서 토지도 그럴듯하고 제가 관심이 가는 분야니까 자유라는 단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이걸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뭐 그렇게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한 가지 주제를 그렇게 오래 하면 지겹지 않느냐? 물론 지겹죠. 근데 다른 사람이 좀 해주면 제가 손을 떼거든요. 비인기 종목이 돼가지고요. 마침 그 질문이 있네요. 핵미조지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어려운 점 또는 과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점. 어려운 점은 바로 그겁니다. 아무도 안 알아준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이상한 거 하네. 다 서울 가는데 저 사람은 왜 울릉도로 가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학계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주의 경제학, 강인 경제학이 80년대부터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는데 저는 핵미조지처럼 진정한 자유주의, 진정한 시장주의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학계에서는 무슨 진정한이 따로 있어. 내가 하는 건 진정한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논문 내면을 꺼요. 그게 어려움입니다. 학계 토론대에 나오면 반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집 가지고 땅 가진 사람들 있죠. 저놈 때문에 내가 망하겠다. 어려운 점입니다. 후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마시고.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그야말로 이기적인 그런 본성에 아주 치우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하려면 우선 정의부터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와 비슷한 전공을 또 비슷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핵미조지의 사상을 현실 속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현실 속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이건 아마 이미 그 핵미조지의 이상에서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현실에서
하루아침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몸을 심하게 다치면 수술을 해도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나눠서 하죠. 그런 것처럼 현실에 적합한 방법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땅 주인도 손해를 보지 않고 그런데 땅 주인 손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손해하는 다른 사람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이런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 자세히 듣기 원하시겠습니까? 책에 있습니다. 어느 책에 있냐면 그거는 알기 쉬운 토지공개예요. 지금 저 두꺼운 책을 저 드시는데 지공지 저거는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골치 아파서요. 공부에 정말로 여리가 있는 분은 저 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은 저거 보지 마시고 알기 쉬운 토지공개냐 그것도 다 보실 필요 없고 뒤에 뭐 국토보유세 또는 시대이자 차익세 이름 이상하지만 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나?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안 하죠. 맞네. 맞으면 뭐래? 그게 학계의 태도입니다. 맞으면 받아들여야지. 맞으면 뭐래가 뭐예요, 그죠? 예,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 아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교수님이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하며 지낼지. 뭐 보통 20대 하듯이 대충 놀고 근데 사람이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면서 놀면서 해야지 공부만 해가지고는 큰 인물이 못 됩니다. 여러분 지금 크게 된 사람들 보십시오. 대학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습니다. 제가 아끼는 제자 중에 뉴스타파라는 최승호 PD가 있습니다. 경북대 행정학과 나왔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 친구 얼굴 몇 번 못 봤어요. 맨날 연극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러더니 행정학과가 배출한 가장 뛰어난 인물로 너무 뭐 열심히 하면 또 교수만 너무 잘 듣고 하면 큰 인물 안 됩니다. 또 폐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부모 말씀도 너무 아 정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존 질서에 적응을 해서 안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말 다 들으면 큰 인물은 못 돼요. 뭐 손쉽게 쉬운 인생을 살 수는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을 원하느냐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어제 오늘 강의에서 키워드는 정의라고 이해됩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정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정의가 보이는지, 어떻게 하면 정의가 보일 것이냐. 형식적으로는 법을 공부하면 정의가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100만원 빌리면 100만원 갚아. 이자는 붙여야 되지만 너무 높으면 안 돼. 그 정의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법전에 나오는 정의고 본인이 정의감을 가져야 정의가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정의감을 가질 수 있냐. 역지사지를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처지에 들어가려고 서로 입장을 바꿔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균형. 균형은 결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도덕적 가치가 높은 거는 배려와 사랑과 뭐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의의 감정이 없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너트 미러의 이야기로 여러 큰 신학자의 말씀이고 한반도 통일 이후 대한체제로 지공주의를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분요. 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분명히 토지 문제가 거론되죠. 독일 통일 이후에 그 토지 문제 때문에 독일의 동서독간에 얼마나 분쟁이 많고 문제가 많았습니까? 소송이 많고요. 그러니까 남한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피난 내려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되찾으려고 바쁘시고 지금은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그 통일이 되면 북한 땅 값은 또 순식간에 확 뜁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현재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안 내려오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분단된 지 벌써 50년, 60년 됐는데 그게 이제 와가지고 뭐 도로되는 독일 통일의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남한은 지금까지 했는데 그대로 놔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대이자 차익세 같은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렇지만 원래의 이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제도로 가고 북한은 이미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임대를 하자. 국유한 상태에서 임대를 하자. 그러면 옛날 땅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땅값을 이자 붙여서 보상해 준대요. 옛날에 땅값 얼마였겠어요? 북한에서 피난다. 자, 원금에 이자 붙여준다는데 부정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법전에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계속 내가 100만 원 빌리면 100만 원 갚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금 이자 붙여서 주면 돼요. 보상해 주면 돼요. 그거 간단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원래는 간단합니다. 교수님 전공이신 토지가치세 관련 프란치스코 교황 메시지에서도 나오다시피 토지 문제뿐 아니라 금융을 통한 불로소득도 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세계는 안 그런 나라도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50년 정도에 비교해 볼 때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많이 줄었습니다. 집가 상승률이 부분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토 전체로 보면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앞으로는 과거 50년만큼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일은 적어도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이 더 큰 문제입니다. 2008년 우리가 참 뼈저리게 경험했듯이 미국이 금융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이잖아요. 금융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금융시장의 규모가 그야말로 참 신문시장을 훨씬 넘는 그런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까요? 자, 금융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자를 줄 수 있느냐. 사람이 저금을 하면 또 남한테 빌려주면 이자를 주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했듯이 금융 뻥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의 대가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기반을 둔 상품이 아니고 그저 금융 상품에서 생기는 가공적인 상품 그런 거에 의해서 볼거리 하면 그걸 허용할 수 있냐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성경에서는 다른 말씀도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이자는 정당하다고 보여요. 이자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 이유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자가 본질적으로 부당해서가 아니고 그 옛날에 성경에 쓰여졌을 때 그 당시의 이자라는 것은 정상적인 이자가 아니고 고리되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아까 그 프란치스코 교황 말에도 나왔지만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수단으로서의 이자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자가 아니고 특권이 이긴다. 사회가 불평등했기 때문에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에 생겼던 그것입니다. 정상적인 이자는 자본의 유통을 위해서 또 인류 모두의 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의 경우는 두 개로 나눠서 고리되는 아닙니다. 착취에 해당되는 이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이자 제한법도 있기도 한데 이자 제한법 같은 거를 시장경제에 반하는 그리고 나쁜 제도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생산에 기반을 두지 않는 가공적인 금융상품으로 돈을 버는 그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안 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사람을 좋게 해서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하고
그야말로 떳떳한 돈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사기 아닙니까? 사기. 거대한 사기예요. 그거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사기친 겁니다. 근데 사기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느냐?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이 사기에 속느냐? 부동산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가 돼 있는 가공적인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저거 팔면 언제든지 봉금은 나와, 이자까지 나올 거야.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문제도 역시 거의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서로 우선권을 받으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으니까 뭐든지 질문이나 논평이나 있으시면 하시고, 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시간 다 됐는데 뭘 더 해? 이런 식으로 잠깐 가만히 계시고 마지막 부분에 선거제도 관련해서 말씀하신 네, 크게 한번 들으시면 예, 마지막 부분에 선거제도 관련한 이야기를 쓰신 거는 헬리조지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좋은 대안이 현실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선거제도로는 뭔가 입법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쓰신 것 같은데요. 현실 가능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거제도를 바꿔내는 게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참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따로 빼놓고 말씀을 안 드린 그 부분인데, 좋은 제도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현실에 도입하느냐.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확실한 근거를 가진 이론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국민이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서 전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가 그거를 제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법을 바꾸고 어떻게 하는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 얼마 전에 730 보선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 제도에서 1등만 당선되는 그런 제도에서 국회의원을 뽑으니까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의 재산, 교육 정도 또는 도덕성 그런 거에 비해서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까?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를 못하고 있죠. 우선 국회의원들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우리보다. 재산 공개하는 거 보면 10억 이하인 사람 잘 없어요. 박원순은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그것도 좀 좋은 집에 산다니까 그 사람도 너무 가난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집단으로 볼 때 일반 국민에 비해서 국회의원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자, 병역 기피를 했거나 어쨌든 무슨 사유로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일반 국민의 비율하고 국회의원의 비율하고 보면 어느 쪽이 낫습니까? 국회의원이 낫잖아요. 왜 그래? 국회의원이 그렇게 몸이 약하나요? 그거 이상해. 그렇게 약한 사람이 나라에 맡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게 소선거구제의 장점입니다. 선거구 하나에서 다수득표제라고 학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수득표제 1등만 당선되는 그런 제도 하에서는 국민과 그 대표가 괴리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양대 정당제가 돼요. 두 개의 정당만 살아남지 나머지 정당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1등만 되니까. 1등만 되는데 어떻게 다양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학계에서 다 거의 입증이 되다시피 한 정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부자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은 부자의 이익을 해칠 것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자, 안 하죠. 예. 국회의원 또 고위공직자 우리 청문회 보면은
이상하게도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투기한 사람이 많아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 뭐 다른 식으로 하면 부동산 투기로 돈 많이 벌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어서 빨리 그 비결을 캐치해서 부동산 투기를 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상식적인 도덕감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부동산 투기가 나쁘면 법에다 아니면 하다못해 그 보통법도 좋고 경우에 따라 헌법에다가 부동산 투기는 안 된다고 못 박아놓고 그 불법으로 다스리지. 어느 법에 봐도 부동산 투기는 불법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불법으로 해놓지도 않고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하면은 부동산 투기했다고 막 야단치고 막 네가 뭐 그럴 수가 있느냐. 사실 자기도 그래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와 같이 사람이 생산하지 않은 것에서 부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이 주장을 내놓으면 그걸 입법화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대표가 주민하고 국민하고 괴리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소선거구제에 있고 또 소선거구제에 따른 양대 정당제에 있고 그거를 개혁하려면 모든 국민의 생각을 그 비율대로 잘 대표할 수 있는 비율대로 대표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례대표제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히 정당도 다양화되고 근데 옛날부터 비례대표제 하자 그러면 전국이 불안정해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이 불안정해지면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존세대.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비례대표제에 도입을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득권 정당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 개혁이 일어났다는 기적과 같은 사례를 현실 사례를 제가 마지막에 소개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토지 이야기, 뭐 정의 이야기 그런 걸 하면 들으시는 분은 늘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 말을 듣고 보니까 좋긴 한데 그거 되겠나 현실에서? 언젠가는 될 수 있습니다. 된다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가 남자하고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할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도 그때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때는 여성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여성이 견제를 했어요. 우리가 왜 그런데 더러운데 관심을 갖는다고? 여성이 여성 참정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막 견제하고 막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200년 전에 노예제도가 철폐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쨌든 사실상의 노예제도는 있지만 형식상의 노예제도는 없잖아요. 지금 뭐는 노예제도다 하면 최고의 욕 아닙니까? 비정규직은 노예제도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할 기업들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삼성, 현대 뭐 온통 들고 나서 비정규직이 왜 너의 법에도 따뜻한 겁니까? 네, 그 정도 하면 됐겠죠. 다른 거.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법을 전공하셨는데 우리나라 현행 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헌법에 영향받고 여러 법률에 영향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지. 우리 태백시 인구가 시 중에 아마 제일 작을 겁니다. 5만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이제 가정을 해서 이 안에 토지 가치세제의 어떤 그런 유익성을 이해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들 뜻을 도모해서 추구해 나가면은 그냥 법상 작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의 지방세법에는요,
지방세율의 반,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못하는 거죠. 조금 더 할 수는 있지만, 가깝게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도 특별자치도 그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기회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는 한번 노력을 하면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하시는 분, 제가 눈치도 없이 자꾸 앞에서 사라져 자꾸 이렇게 있는 건지. 질문 한 분 더 있으시면. 예, 뭐 혹시 뭐 궁금한 게 있는데, 남들이 있는데 이야기하기가 그렇다 이런 질문은 제가 오늘 계속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